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이란 말 그대로 두루 주자의 바뀔 역자입니다. 두루 변통해서 바뀌어서 변통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역은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사서에는 대화가 중용, 맹자, 논어가 있고 삼경에는 시경, 서경,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다가 얘기, 춘추를 합쳐서 사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주역 그러면 전부 사람들은 점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또한 전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자 선생께서 분서경, 앞으로 한 20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그거를 점서로서의 10개로 바꿔놨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역의 첫 번째 께가 중천권께인데, 중천권께에 보면은 권은 원형 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크게 형통하고 곱고 바른 것이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점서가 됩니까? 그런데 정자께서는 또 이 원형이정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크게 형통하고 곧고 바른 것이 아니라 점치는데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정자를 갖다가 파자를 하면 전복자에다가 더하기 조개패입니다. 그래서 조개로 점치는 책이다. 그래서 점치는데 이롭다라는 해석을 붙여서 이 책은 점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점서로서의 주역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말 그대로 철학적이며 과학적이고 수리학으로서의 어떤 논리적인 학문으로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미신이나 어떤 점쟁이의 점책으로 치부를 한다면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역은 원래는 역이었습니다. 역. 복희시 때부터 발전이 돼서 복희시가 8개를 완성해서 선촌 8개를 만들었고, 후에 문왕이 괴사를 붙이고 주공이 효사를 붙여서 주역을 완성했다라는 뜻에서 주나라 때 주공이 완성했다 해서 주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경전으로서의 역경이었었고, 바로 공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10개의 십익이라는 날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역에 대해 64개를 갖다가 단전과 그 다음에 상전으로 나눠놨고, 일단 가장 먼저 상경과 하경으로 구분을 하고 단활, 상활 하듯이 단전, 상전으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건깨와 곤깨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념에서 건문원전, 곤문원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개사장전, 개사하전, 그 다음에 설계전, 석계전, 잡계전에서 이렇게 10가지로 이거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자 선생께서 십익을 달았다라고 해서 그때는 경전이 아니라 찬역이라고 해서 문왕주공에서 끝난 경전을 찬역을 했다 해서 10개의 찬을 했다라고 붙이는데, 주역은 음양론입니다. 음양론. 해와 달. 그러니까 다른 운명학에서는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양 오행을 따지는데, 북반구의 기준을 해서 이루어진 학문이지만 주역은
단지 달과 해와의 관계, 이 자연 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자연의 변화와 이거로서 그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든 그 라이프니츠도 바로 그 컴퓨터 이론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음양의 이론입니다. 예 내려가고 아니요 옆으로 가고 그죠? 그래서 그 천공 그 카드 뻥뻥뻥뻥 구멍 찍는 것도 그 예 아니요라는 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주역 공부를 그 어떤 선교사한테 선물을 주역책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감명을 받아서 중국까지 와서 그 주역 공부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역은 그 유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이 제가 가르치는 학문은 어떤 경전으로서의 그 주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역정을 보는 그 미래 예측하는 관점에서 저는 그 주역을 설명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크게 나눠서 바로 무에서 무극 상태에서 음양으로 나누는 그 태극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시작이 돼서 강하면은 음의 시작이 되고 음이 돌아서 강하게 많아지면은 양으로 가고 그래서 음양의 계속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과 끝과 어떤 그 시간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처음과 끝에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의 개념에서 시공을 초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태극 상태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극의 기운이 되는 것이 음과 양입니다. 그죠? 음과 양. 음과 양이 생겼는데 양 중에는 강한 양이 있는 거. 양 중에도 음이 섞여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막 활달하고 한데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어떤 정리정돈도 잘하고 얌전하고 그런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음의 소양도 약간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 중에 양, 양 중에 해서 얘는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음이 섞였다 그래서 소음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음도 음 중에 양이 있고 음 중에 음만 가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양이라는 개념은 음 중에서 양이 자라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이 가득 찼으니까 태음이라고도 하고 노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늙은 양이니까 노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상이고 즉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사계절은 태양은 양이 가장 강하니까 어디 여름이 되겠죠. 여름. 소음은 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을이 되고 소양은 양이 자라는 개념이니까 봄이 되겠죠. 왜? 양이 자라서 소양이 태양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노음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상만 갖고 사람을 판단을 어떤 점설로서의 전법으로서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자연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집어넣어서 삼재의 개념으로 똑같이
양 중에 양 중에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양,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양, 양에서 양이 있고 음양에서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음도 똑같이 중에 양이 있고 중에 음만 있고 그래서 이거를 8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8개라고 해요. 4상이고 8개의 개념인데 가만히 그 원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양이고 여기도 위에 음양의 원리로 들어가서 8개도 똑같이 양음의 개념으로 즉 이거는 우주의 그 변화는 항상 음양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하늘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서를 붙이고 괴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괴상을 붙여서 그 8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음양과 사상과 8개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겠지만 64개를 또 이 8개를 전부 하나씩 대입해서 88이 64, 8정액으로 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상과 8개와 64개를 가지고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를 천문지리와 인문지리에 맞춰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역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 8개를 완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여기다가 하나씩 양음 붙여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양은 자연의 법칙을 설명한 거고 여기에 자연과 플러스 인간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 이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 8개로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계를 설명한다면은 여기는 땅의 바닥 아래에 있으니까 땅의 시작이고 위에는 하늘이고 바로 가운데가 사람이 돼서 주역 8개는 주역은 바로 천지인을 나타낸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어떤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간단하게 양은 계속적인 변하는 그 활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밝고 활달하고 남자고 외적이고 동적이고 그죠? 강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이라고 하고 음은 달에다 비유하면서 여성적인 거, 그 다음에 정적인 거, 어두운 거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의 논리에 의해서 바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삼재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처음 그 삼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삼재가 천지인 그 삼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8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붙이고 괴명은 이 괴의 이름을 붙이고 괴상은 물상론으로서 판단할 수 있게 상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계는 하늘이고 1번 하늘이니까 아버지고 굳세고 강건하고 집안에서 보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여기 고는 팔에다가 놨습니다. 어머니 안과 박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념. 그래서 일건천이라고 한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일건천 태 삼위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래서 일건천, 일은 건깨는 이름은 건이라고 부르고 물상은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8개의 그 괴서와 괴상 그다음에 괴명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8개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8개는 일명 소성계라고 합니다. 소성계. 소성계 곱하기 소성계 해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64개. 그러니까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걸 합쳐서 중천건이라고 하는데, 중은 건이 중첩됐다 그래서 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뭐 건이천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거듭됐다라는 둘 다 개념이기 때문에 중천건이나 건이천은 요즘은 같이 씁니다. 사실은 그 건이천이라는 말은 육효에서 나온 말인데, 그 뭐 예전에 주역을 전공한 사람들은 되게 그 육효를 좀 거기서 쓰는 말을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건이천이든 중천건이든 어떤 말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까 삼재를 설명했었는데 바로 땅이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 해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시작의 개념이고, 여기는 시작을 했으니까 생이고 완성이 돼서 완성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거고, 위에서부터 완성이 돼서 내려오는 거는 바로 공간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서 항상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중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물상을 파악할 때 항상 중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그 변화를 가지고 가장 이 괴가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주역 64개에는 4대난괴도 있고 8춘괴도 있고 안 좋은 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또 보면은 어떠한 꾀도 안 좋은 꾀는 없고 무조건 나쁜 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좋은 꾀도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거는 어떤 질문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전혀 틀리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 가운데가 물상의 중심이 됩니다. 물상의 중심이 되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갖고 사는지를 판단한 것이 바로 이 8개입니다. 그래서 그 64개 아까처럼 괴가 이렇게 중첩된 그 64개 중에 뭐 얘를 아까 중천건을 했다고 치면은, 얘를 아까 8개는 소성계인데 얘는 2개가 중첩돼서 대성계 완성을 이뤘다 그래서 대성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8개는 소성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놈이 그래서 바로 8개가 2개가 된 거니까 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이 효를 가지고 중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지금 그 안 좋은 깨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수레둔 깨가 있다 그러면은 이 수레둔은 은둔두자를 써서 숨었답니다.
땅 밑으로 용이 물 밑으로 숨었으니까 아직 어린 용이 되지 않는 이무기가 되겠죠. 이무기이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은둔, 내가 숨어서 내 힘을 기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험난한 속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오요와 이요가 중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듯이 무조건 수레두께는 4대 낭께에 들어가는데도, 그러니까 64개 중에 4가지 아주 힘든 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대 낭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수레둔께는 4대 낭께에 속하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께도 나쁘거나 좋은 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8개는 여기가 시작이, 그러니까 동작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완성이니까 이제 정지의 개념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께가 소성께 2개를 합쳐서 대성께가 되더라도 어떤 그 소성께의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소성께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사라든가 변화를 살필 때는 이 8개들의 성향을 가지고 서로 2개의 궤가 갖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궤명을 붙이기도 했지만, 그 성향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성께 전체를 놓고 점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성께는 그 괴사 효사를 누가 붙였다 그랬어요? 아까 문왕과 주공이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후천 8개를 만든 분이 문왕입니다. 그래서 선천수, 후천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8개의 그 변화를 가지고 보는 것이 옛부터 복귀시 때부터 봐왔던 선천점의 개념이고, 그 괴상, 그 전체적인 64개 그 괴사의 효사를 갖고 따지는 것이 바로 후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천점을 더 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선천점은 그 8개의 변화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은 복희시 이전에도 점은 쳤습니다. 뭘로? 바로 8개만 가지고. 그죠? 그 시절에는 문자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괴상을 갖고 점을 쳤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유교의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충효의 사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사를 읽든 뭐 자중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베풀고 공경하고 뭐 이런 말들이 거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그 원정 공부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효사를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원전 공부를 뭐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점을 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점을 칠 수 있습니다. 효사와 계사를 따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8개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가 중첩돼서 대성계를 이루더라도 항상 괴는 그 8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아까 이게 중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기본이 시작이고 끝이고, 그래서 읽을 때, 쓸 때는 주역은 그래서 아래서부터 씁니다. 아래서부터 양음해서 아래서부터 쓰고, 완성이니까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수레 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바로 물상입니다. 물상. 그래서 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는 괴명입니다. 바로 이 괴명은 이 둘의 성질을 비교해서 붙인 겁니다. 물 밑에 있는 용, 물에 잠겨 있는 용. 그래서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모든 전체가 이러진 않지만 모든 괴들 64개 그 괴명은 바로 이 상계와 하계의 관계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붙인 것이 바로 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개만 이루어진 거는 소성계라고 얘기를 하고 2개가 같이 중첩된 거는 대성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라는 말은 괴상이고 두는 괴명이다. 똑같이 건이라고 읽고 물상은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건께는 지인천이라고 했습니다. 8개에서도 똑같이 지인천이 되고 지인천이 되고 그죠? 왜? 2개를 다 갖다 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64개로 왔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천인지 해갖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놈을 합쳐서 2개를 합쳐서 천인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주역 역점에서 어떤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얘를 갖다가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지금 수레등계 같은 경우는 압축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풍택중부라는 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지로 압축을 해버리면은 얘는 풍택중부꾀였었는데 화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를 하는 것이 어떤 주역점을 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 비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체로서도 사실은 하나의 비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 하나하나들은 괴는 정적입니다. 괴 자체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효 하나하나마다 주역에서는 동요라 그래서 변화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동적이고 괴는 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효, 원래 효자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보면 나눌 교자에서 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효는 서로 음양이 X표 서로 교환한다는 그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서 사교한다. 그래서 효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점을 치는데 공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동하지 않은 것은 점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기 바위돌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 바위가 어떻게 될까를 점칠 수 있나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글로 갔을 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점입니다. 그래서 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변화를 가지고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시려면은 64개의 그 교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이 8개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상의 변화를 가지고 어떤 점을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8개의 그 물상은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주역과 그 다음에 소성계, 대성계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괴를 판단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효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공부하시고 8개는 무조건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